자, 두 번째 시간은 응급의료와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응급구조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응급 환자는 어떤 사람을 응급 환자라 그러겠어요. 그죠? 불의재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라고 정의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의료진이 확인할 때까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환자나 보호자가 본인이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고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은 일단 응급 환자로 보고, 의료인이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이송을 할 때는 환자가 극심한 통증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겠다 하면 사실은 응급 환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응급 환자는 특성들이 있죠. 갑자기 발생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잠재성 가능성이 있다는 거,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또 응급 환자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응급 환자는 의학의 여러 분야의 멀티플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응급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급의료, 지난 첫 시간에 EMS라고 얘기하는 거는 응급 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해서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진료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를 응급의료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병원 단계의 어떤 의료적인 처치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응급의료라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모든 의료는 병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만 의료가 진행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응급의료에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환자에게 행해지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응급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EMS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하부 구조, 헬스케어 딜리버리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하부 구조로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포함하며,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서는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의료기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응급의료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응급의료 체계라 함은 결국은 뭐냐, 응급 환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요. 빠른 후송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또 조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 그러면 의학의 분야와 또 이런 빠른 이송이라든지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필요한 사회 조직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 다시 말하면 의학만으로 할 수가 없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완성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전문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다룰 수가 없지만 의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가 현대적인 응급의료 체계는 한 15가지 정도 요소를 필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학과 사회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응급의료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의 역사는 뭐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응급의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시에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많이 살릴 수 있었다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평화 시에도 이걸 계속 유지 발전시켜 간 것이 바로 응급의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 보고 가면 한국 6.25 전쟁에서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가져왔냐면
신장 피지올로지 플러스 헬리콥터 트랜스포테이션. 다시 말하면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송 시간을 줄이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한국전쟁에서 얻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1978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이때는 전 국민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아픈 문제가 있으면 큰 대형 병원으로 많이 몰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 환자에 대한 그 처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 응급환자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1980년도에 서울시 소방본부로 이관을 해줘서 이게 바로 119 소방구급대의 하나의 그 창설의 하나의 근거가 된 거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1988년도에 올림픽 경기가 열렸죠. 그때 이제 세계적인 선수나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좀 보자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를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행히 응급 환자가 막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선수가 운동 경기 중에 뭐 심정지로 쓰러진다든지 그랬으면 아마 그때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아무런 처치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런 환자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국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도 빨리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1990년도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대통령 신년 담화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라 하는 이제 담화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 법률을 준비를 해서 94년도에 이제 시행령까지 만들고 95년 1월 4일 날 시행 규칙까지 완성을 해서 공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가동이 시작된 때가 가동이 된 때가 언제냐? 그럼 1995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 전국의 11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가 신설이 돼서 우리 학교도 그때 이제 응급구조학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매년 1회의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졸업생이 나오기 전이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응급의료의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필요한 분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를 했었고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응시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응급구조사 이제 한자로 있고 우리가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EMT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EMT 중에서 가장 그 전문성이 높은 레벨을 파라메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고로 일본은 구급 구명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응급구조과 학생들한테서 이렇게 학과 티셔츠나 뭐 이런 거에서 이 생명의 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급차에도 이 생명의 별 마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뱀에 이렇게 뱀이 지팡이를 이렇게 감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의미하는 거고 이 별 모양의 이 6가지 기둥이 하나하나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있는 분이 이제 이거를 고안을 한 건데 그 6가지 기능이 바로 환자 발견, 그 다음에 신고, 출동, 현장 응급처치, 이송 중 응급처치, 병원 의료기관 이송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우리나라는 1급,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는 지금처럼 우리 4년제 대학이나 또 3년 과정의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이제 응시 자격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 종사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자. 요즘은 가끔 외국에서 이런 코스를 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응급구조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국시원에서 가끔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자격이 되면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급 응급구조사는 쉽게 말하면 베이직 레벨의 그 응급구조사로서 대개 현장에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급 응급구조사는 대부분 소방학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그래서 대개 소방학교에서 신규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한 90% 정도가 다 소방학교에서 신규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급, 2급 응급구조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참고로 미국은 오른쪽을 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왼쪽은 예전에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미국은 이제 NREMT라는 그 기구에서 이렇게 4개의 단계의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 반응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First Responder 정도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MT, 이 사람들이 이제 베이직 EM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dvanced EMT, 그 다음에 파라메딕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그 구분된 자격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미국의 구급차들은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크고 여러분도 지천관 지하 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들여왔던 그 구급차, 이게 미국 구급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차체는 떼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 그 주차장에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응급 앰뷸런스예요.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작고 콤팩트하죠. 일본이 이제 일본 구급차들도 크지 않아요. 일본은 도로가 굉장히 좁고 협소한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로 크게는 나눠져 있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응급구조학과가 궁금해요.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설이 된 학과로서 처음 학과가 개설돼서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동문들도 애를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은 했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보면 뭐 여러분이 이제 전공은 비슷하겠지만 이제 교양은 비슷하겠지만 전공 교육 과정에 보면 주로 그 기초의학 과목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왜냐하면 기초의학은 국가 시험에도 별도 과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초의학 과목과 그 심전도 측정과 판독이라든지 내과 전문응급처치학, 외상처치학, 중독학, 또 전문 심장소생술, 특수상황응급처치학, 또 장비운영, 법규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공 선택에서는 이제 우리 외과 진료 보조학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IP 이런 교과목이라든지 또 소방 관련 과목이라든지 또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그런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습으로는 이제 응급의료센터에 실습을 가고 구급차 동승 실습 이렇게 이제 현장 실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시겠지만 이제 그냥 응급구조학과의 이제 전공 학술제가 학생들이 하는 행사 중에는 굉장히 큰 행사죠. 그래서 지금 앞에 사진을 보면 이거는 그 우리 의사가 이제 가운을 처음 입는다든지 뭐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 것처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도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 하는 선서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특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학생들이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현장처럼 시연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또 동문들이 이제 방문해서 동문들과의 이제 대화의 시간도 갖고 또 동문 논문 발표도 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제 저희가 전공 학술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민교육을 굉장히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전국에 있는, 아니, 경기도에 있는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고학년이 되면 4학년이 되면 우리 졸업인증제에도 우리 학생들이 또 보조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에 시민교육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모의 재난훈련에 굉장히 뭐 화생방 그 훈련에도 참여하고 그 재난훈련에서 이제 중증도 분류를 해서 환자를 어떻게 이송을 하고 하는 것들을 모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진대에 나가서 이렇게 수상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급차 동승실습을 나가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경우는 하트세이버라는 이렇게 배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졸업식장에서 특별히 또 올라가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과에서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 이런 실습을 하는 학교는 아마 을지대학교밖에 없을 텐데 미국의 하와이의 카피올라니 대학과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물론 강의도 듣지만 응급의료센터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구급차를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구급차를 탑승하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카피올라니 대학하고 교류 협력을 맺고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구급차를 탑승하는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선진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우리가 나아갈 그 목표가 어떤 것들이겠다 또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연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하와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이제 어떤 분야로 현재 이거는 이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야만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가지 루트가 있죠.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고 해양경찰 공무원, 또 교정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죠. 그러나 이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가 있는 졸업생들도 있고 또 교정직 공무원으로도 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중증외상센터에도 여러분 잘 아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에도 우리 졸업생 여학생인데 졸업생이 가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 안에 이제 연구소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원자력 연구소 뭐 이런 데도 가 있고 뭐 이런 연구소에도 이제 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는
큰 대기업들에서 자체 의무실 또는 자체 그 구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도 지금 졸업생이 가 있고 또 현대자동차, 필립스, 또 CJ 뭐 이런 큰 대기업들은 응급구조사들을 이제 소방대를 구성해서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의무실에서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의료 장비들을 이제 수입하고 개발하고 하는 업체들에서 실제로 영업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항 소방대, 인천공항도 있지만 또 미군 부대 안에 또 소방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 공군 부대 안에 소방대에도 들어가 있고 또 유일하게 응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민간 이송단을 창업하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돈을 들여서 구급차를 사서 이송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려면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면 민간 이송단 창업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뭐 외국인 학교라든지 여러 또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자격증은 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가장 그 메인 자격이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발급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요 나머지 두 가지는 BLS 프로바이더하고 ACLS 프로바이더 이 두 개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칼스는 심장소생술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급하는 이제 자격증인데 요거는 기본으로 졸업한 학생은 다 따서 이제 나가는 거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죠. 그 외에 뭐 추가적인 거는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되고 병원이나 이런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거는 이제 국가실기시험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은 이제 12종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거의 한 종목을 100번 이상 아마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전문 심장 소생술 시뮬레이션 실습이 또 응급구조학과에 아주 중요한 또 실습 인프라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학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그 실습 프로그램이고 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실습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마 운영은 전국에서 응급구조학과 중에는 아마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데 요 실습실을 보면은 바깥에서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례를 안내를 하시면 학생들이 5명이 한 조가 돼서 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인형에다가 학생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리더의 역할도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교수님이 디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거에 문제가 있었고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해주고 다시 또 실습을 하고 하는 이런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가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실습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상압박 하이퀄리티 실패를 준비해주세요. 가상압박은 100에서 120의 속도로 최소 5cm 길이, 압박 기간이 1대 1로 해주시고, 압박의 확률은 30대 2로,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해주세요. 과음이 되지 않도록 이지연쌤은 조심해주세요. 2분 경과 리듬 확인하겠습니다. 가상압박 교대해주세요. 교대하겠습니다. 리듬 계속, 환자 구조적 리듬 보입니다.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환자 맥박 있습니다. ROSC입니다.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눈좀 떠보세요.
환자 의식 없습니다. 지훈쌤은 자바라고 확인해 주시고 최영쌤은 SPO도 측정해 주세요. 측정했습니다. 희정쌤은 12도 심전도 부족해 주시고 지현쌤은 BP 측정해 주세요. 11도 측정하겠습니다. 환자 MI 의심 환자로 부상쌤은 PCIC에 연락해 주세요. PCIC로 연락하겠습니다. SPO 91입니다. 환자 자바로 미약합니다. SpO2 91이나 환자 자바로 미약함으로 환자 5초에서 6초에 한번 환기 보조해 주세요. 5초에 6초 환기 보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팀이 실습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요거는 응급구조학과 홍보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좀 지루하시지 않을 거예요. 재미있게 보시고 뒤에는 이제 또 여러분 우리 학술제 치어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누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팔 보면서 여기 한번 찔러보고 싶다. 약간 저는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14학번 최구상입니다. 17학번 황희정입니다. 17학번 송채원입니다. 1호학번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17학번 이지현입니다. 17학번 유경민입니다. 저희 응급구조학과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그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과 처치법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하는 전문적인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이제 기초적인 해부, 생리, 심폐소생술, 내과 및 외과 전문 응급처치학 등의 이론과 학과 실습, 현장 실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학과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제가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초동 조치를 취하는 학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 결과 응급구조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보람차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응급구조학과를 찾게 됐고요. 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를 처음에 지원할 때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업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과목명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와서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응급처치 경연대회 등 이렇게 되게 많은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면 뭘 하는지 제일 먼저 물어봐요. 맞아. 구급대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꼴꼴 많이 보겠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소방서에서 막 불 끌어도 들어가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질문과 답변의 연습이 이제 약간 불은 끄는 건 아니고 구급차 타는 거야. 구급차. 이렇게. 약간 마지막에 앰뷸런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그런 맞춤형 느낌. 설명. 저는 그냥 친구들이 그냥 나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어떻게 처치해야 돼? 이 약 먹어도 돼?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친구들 이렇게 특히 여름에 반팔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 보면서 여기 한번 찔러보고 싶다. 약간 라인 좀 무섭네 우리가. 아니, 약간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맞아. 특히 운동한 사람 보면 야 여기 핏줄 좋네 하면서 라인 좋다 이 생각해요. 심전도를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약간 리듬을 좀 습관적으로 읽게 되는데 되게 막 아픈 리듬, 부정맥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이거 찌그재그만 해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전문 심장 소생술 시뮬레이션이라는 수업인데 4년 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모형에다가 저희가 직접 처치를 하는 건데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진짜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재밌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종합 응급처치술 평가라는 과목을 되게 재미있어 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 배워왔던 응급처치술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는 수업이에요. 연습하고 평가받고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를 받는 과정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미를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배울 때는 알겠는데 이렇게 실습. 실습이나 이런 데서는 적용하는 데는 아직 좀 미숙해가지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다 쓰는 걸 맞나? 이 의심이 들 때가 제일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맞아. 많죠. 근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들 익숙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난동 부리는 사람이 뭐 너무 드물어가지고 막 놀라는 게 아니라 뭐 올 게 왔다는 당연시. 식으로 네, 그냥 저런 애도 있지 하는 느낌으로 다들 받아들이셔서 저희도 나중에 언젠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숨에는 21%의 산소가 있고 말숨에도 16%의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16%의 산소만으로도 환자 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장이 왼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가슴 압박을 하는 장면을 보면 왜 가운데를 누르냐 왼쪽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왼쪽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가운데에 있는데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누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흔히들 응급실이나 구급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놀이공원 아니면은 어떤 기업의 공장 같은 산업체 응급구조사로도 갈 수 있고 해양경찰 또 군무원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학과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학과는 일단 뭐 선후배 간에 막 이렇게 거리감이 있거나 또 그렇지도 않고 또 교수님하고도 되게 격의 없이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보고 또 교수님은 잘 알려주시고 해서 더 서로 가까이 지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응급구조학과라고 하면은 힘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여자친구들은 보통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힘쓰는 직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자 학생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봉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쉽게 생각하지는 않되 너무 또 어렵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한 학생들이라면은 잘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맞아요.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88 올림픽을 겪으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요. 또 1990년 이후에 대형 재난 사고들을 겪으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응급처치 인력으로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국내 최초로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시뮬레이션 교육과 또 재단병원인 을지의료원과의 연계 실습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강한 그런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저희가 7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매년 평균 98%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작년 2019년 취업률은 87.8%를 기록했는데 매년 보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교육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할 때도 테러 대비 모의 훈련에 참여한 바가 있고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카피올라니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경험하고 또 구급차도 직접 타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그 관심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그 졸업생들은 다양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졸업생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재학생들로 하여금 1급 응급구조사의 어떤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에 여러분 그냥 즐겁게 한번 응급구조학과의 치어리더들의 공연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를 끝으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이다! 내 곁에서 숨을 쉬던 너는 이제 없는 거야. 이제는 너를 내 안에 기억 속에 너를 기다리고서 자, 여러분,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여러분이 앞으로도 응급구조학과에 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서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